저는 이정숙입니다. 46살이죠. 새벽 5시에 눈을 뜨는 게 벌써 10년째예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남편 태호는 코를 골며 자고 있어요. 택시 운전하느라 늦게 들어온다고 하더니 새벽까지 깊게 잠들어 있네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오늘 쓸 고기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어요. 어젯밤에 미리 손질해 둔 거죠. 삼겹살, 목살, 갈비살까지. 하나하나 눈으로 확인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산해 봅니다. 오늘 점심 손님이 몇 명쯤 올까? 가게로 향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가로등만 희미하게 길을 비춰주고 있어요. 찬 공기가 얼굴에 닿으니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어젯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깨끗하게 치워뒀지만 고기 굽는 냄새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먼저 불판부터 점검했습니다. 하나씩 가스불을 켜보면서 화력이 고르게 나오는지 확인해요. 그 다음은 반찬 준비죠. 김치, 콩나물, 상추, 마늘. 모든 게 신선해야 합니다. 고객들은 정직한 맛을 알아봐. 이게 제 철칙이에요. 싸구려 재료로 때우면 결국 손님들이 떠나간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아침 6시가 되자 첫 번째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침부터 고생 많으시네요. 어서 오세요. 오늘도 삼겹살로 하실 거죠? 그럼요. 사장님 고기가 제일 맛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집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한 보람이 있다고 느껴져요.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갑니다. 기름이 튀면서 내는 소리, 고기에서 나는 고소한 향기. 이 모든 게 제 일상이에요. 내 손으로 우리 가족은 굶지 않는다. 이게 제가 매일 아침 다짐하는 말입니다. 남편 태호도 대학생인 아들도 모두 제가 벌어오는 돈으로 살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이렇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럽기도 하죠.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원들,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들, 단골 아주머니들까지. 모두 제가 구워주는 고기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어요. 사장님, 오늘 고기 정말 부드러워요. 감사합니다. 좋은 부위로만 골라서 가져왔거든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가 흘러갑니다. 평범하지만 충실한 일상이에요. 오후 2시쯤 되니 점심 손님들이 모두 나가고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해 봤어요. 매출은 평소와 비슷했고 특별히 문제될 일도 없었죠. 내일은 뭘 준비해야 할까? 머릿속으로 내일 장 보러 갈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고기, 야채, 밑반찬 재료들까지. 빠뜨린 게 없나 꼼꼼히 체크해 봤어요. 저녁 6시가 되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니 다리가 좀 아프더군요. 하지만 이 정도는 익숙해요. 10년 넘게 이런 생활을 해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트에 들를 계획이었습니다. 내일 쓸 재료들을 미리 사둬야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아침에 사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태호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응, 오늘 손님이 많았어.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저녁 준비를 해야죠. 가게에서 하루 종일 고기만 봤는데 집에서도 요리를 해야 한다니 좀 웃기긴 하지만요. 내일도 또 새벽부터 일어나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그때만 해도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도 어김없이 5시에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장을 봐야 해서 평소보다 일찍 움직였어요.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니 태호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벌써 나가? 응, 오늘 장 보러 가야 해. 그래, 조심히 다녀와. 남편과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어요. 평소처럼 근처 마트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트인데 가격도 괜찮고 사장님도 친절해서 자주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마트에 도착해 보니 문 앞에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임시 휴업 마이너스 전기 설비 공사. 어라, 이럴 수가 있나요? 미리 알려주지도 않고 갑자기 문을 닫다니. 어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렸어요. 가장 가까운 다른 마트는 어디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 대형마트밖에 없더군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지만 오늘 쓸 재료들을 사야 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짜증이 좀 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미 장을 다 봤을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니까 하루 일정이 다 밀리는 느낌이었거든요. 오늘따라 왜 이런 일이? 혼자 중얼거리면서 버스를 탔어요. 대형마트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평소보다 2배나 더 오래 걸린 거죠. 마트에 도착해서 카트를 끌고 들어갔어요. 역시 대형마트라 그런지 물건 종류도 많고 가게도 넓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냥 필요한 것들만 빨리 사고 돌아가고 싶었어요. 고기 코너부터 둘러봤습니다. 삼겹살, 목살, 갈비살을 차례로 카트에 담았어요. 평소보다 좀 더 좋은 등급으로 골랐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온 김에 제대로 된 걸 사자는 생각이었거든요. 그 다음은 야채 코너로 향했어요. 상추, 깻잎, 마늘, 양파까지. 하나씩 신선한 걸로 골라서 담았습니다. 김치 재료로 쓸 배추도 큼직한 걸로 하나 골랐어요. 오늘 장 보는 데만 2시간은 걸리겠네.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미 가게 문을 열고 손님을 받고 있을 시간이죠.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를 들고 나오는데 생각보다 무겁더군요. 평소보다 많이 산 것도 있고 좋은 걸로 골라서 그런지 무게도 더 나가는 것 같았어요. 마트 출구를 나서서 주차장을 가로질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자주 쉬어가면서 걸었어요. 빨리 가게 열어야 하는데. 마음은 급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어요. 이런 일이 자주 생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벌어진 건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하루의 작은 불편함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오늘은 운이 없는 날인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면서 주차장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멀리서 익숙한 차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세상에 비슷한 차가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뭔가 신경이 쓰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더군요. 장바구니를 끌면서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그 택시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지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3456번. 태호 택시 번호였습니다. 틀림없이 우리 남편 차예요. 어라, 태호가 여기 왜 있지? 처음에는 단순한 의문이었어요. 이 시간에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집에서는 오늘 강남 쪽에서 손님 태운다고 했는데 여기는 완전히 반대 방향이잖아요. 택시에 가까이 다가가면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운전석에 태호가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조수석에 누군가 더 있더군요. 여자였습니다. 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 가까이 가서 확인해 보니 그 여자는 같은 동네에 사는 박선미였습니다. 미용실하는 그 여자 말이에요. 선미가 태호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어요. 둘이 뭔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게 뭐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이렇게 친밀하게 있을 이유가 뭐가 있단 말인가요? 손에 든 장바구니가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어요. 다리에서 힘이 빠지면서 서 있기가 힘들었습니다. 잘못 본 거겠지. 스스로를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이 태호였고 틀림없이 선미였습니다. 이때 택시 안에서 태호가 선미의 손을 잡는 게 보였어요. 그냥 스치듯 스치는 게 아니라 연인끼리 하는 그런 손잡기였죠.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어요. 제 눈으로 직접 본 일이었거든요. 그 순간 선미가 태호에게 뭔가 말하면서 깔깔 웃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이는 표정이었어요. 마치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일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태호도 선미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저를 보고 저렇게 웃어본 건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꿈이겠지. 악몽을 꾸고 있는 거야. 하지만 아무리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들고 있던 장바구니 손잡이가 미끄러졌어요. 충격이 너무 커서 손에 힘이 빠진 거죠. 퍽!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들어있던 계란이 깨졌습니다. 노른자가 아스팔트 위로 흘러나왔어요. 그 소리에 택시 안에 있던 두 사람이 저쪽을 돌아봤습니다. 태호와 눈이 마주쳤어요. 태호 얼굴이 순간 하얘졌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이었죠. 선미도 저를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수가? 태호가 차창을 내리고 저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뭐해? 태호가 차에서 내려서 저에게 다가왔어요. 평소 같으면 자연스러웠을 질문인데 지금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나야말로 너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겨우 목소리를 짜내서 물었어요. 하지만 이미 답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 그게. 선미 씨가 이쪽에 일이 있어서 태워다 주는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연인끼리 손잡고 있으면서 무슨 태워다 주는 거라는 건지.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 않았어요. 바닥에 떨어진 계란을 주워 담으면서 정신을 차려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려서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수가 괜찮아? 태호가 걱정하는 척 물어봤지만 제 눈에는 그냥 연기로만 보였어요. 괜찮아. 너나 일 보러 가.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태호는 잠깐 주춤하더니 택시로 돌아갔어요. 선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둘이 뭔가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차를 출발시켰어요. 저는 그들이 떠나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사라져가는 모습을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하지? 혼자 서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집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그냥 가게로 가서 일을 할까. 하지만 마음이 너무 어수선해서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태워다 주는 거면 어디로 가는 걸까? 호기심이라기보다는 확실히 알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내가 본 게 정말 불륜인지 아니면 정말 그냥 태워다 주는 거였는지 말이죠. 마침 택시가 아직 멀리 가지 않았어요. 빨간불에 걸려서 신호등 앞에 서 있었습니다. 따라가 보자. 이상하게도 용기가 났어요.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인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택시를 뒤따라갔어요. 다행히 도심이라서 차들이 많이 막혔어요. 걸어서도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10분 정도 걸었을까요? 택시가 시내에서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걸어서는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 길가에 택시 한 대가 지나가더군요. 급하게 손을 들어 세웠어요. 저 앞차 따라가 주세요. 택시 기사가 이상한 눈으로 저를 봤지만 별말 없이 출발했습니다. 혹시 바람피는 남편 뒤쫓는 건가요? 기사 아저씨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물어봤어요. 네, 맞아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이유도 없었거든요. 아이고, 그럼 조심히 따라가 드릴게요. 들키면 안 되니까. 기사 아저씨가 의외로 협조적이었어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태호 택시를 따라갔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양쪽으로 논밭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었죠. 저기서 멈추네요. 앞서 가던 택시가 작은 건물 앞에 섰어요. 간판을 보니 모텔이었습니다. 해피모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말 불륜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내려주세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택시에서 내려서 모텔 쪽을 바라봤습니다. 태호와 선미가 나란히 걸어서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태호가 선미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연스러운 연인의 모습이었죠. 정말이었구나.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모텔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따져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거든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어요. 평소 같으면 금방 도착할 거리인데 그날은 1시간이 넘게 걸린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어요. 태호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아들은 학교에 간 상태였죠.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다리에서 힘이 완전히 빠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말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거야?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1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눈으로 직접 본 일이었어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최근에 태호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던 적이 있었나 생각해 보니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요즘 들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손님이 많아서 바빴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선미와 만나느라 그랬던 거였나 봐요. 그리고 예전보다 옷차림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면도도 더 자주 하고 향수도 뿌리고. 처음에는 나이 들어서 멋부리나 보다 했는데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바보 같은 나. 모든 신호가 있었는데 알아채지 못했던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태호가 들어오는 소리였어요. 다녀왔어.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응. 저도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지금 당장 따져봤자 싸움만 날 게 뻔했거든요. 태호가 거실로 들어와서 소파에 앉았어요. 평소 같으면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그날은 텔레비전만 보고 있더군요. 오늘 손님은 많았어? 일부러 평범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응, 그럭저럭. 짧게 대답하고는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거짓말쟁이. 손님을 태웠던 게 아니라 선미와 함께 있었으면서 말이에요. 저녁 뭐 먹을래? 아무거나. 역시 성의 없는 대답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태도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당장 따져볼까? 아니면 더 증거를 모아볼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지금 당장 따지면 안 돼.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태호가 오히려 화를 낼 게 뻔했어요. 그러면 저만 바보가 되는 거죠. 차근차근 준비해야 해. 이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조금 진정됐어요. 무작정 울고 소리치는 것보다 계획적으로 대응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도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어요. 태호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일찍 나가야 해서. 그래, 알겠어. 이런 평범한 대화를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참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내 입으로 따지면 싸움이지만 내가 준비하면 복수다. 이렇게 마음먹으니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처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잠든 후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증거를 모을지, 어떻게 대응할지 차근차근 생각해 봤습니다.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게 제 결심이었어요. 15년 결혼 생활을 우습게 생각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계속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행동 패턴, 말투, 표정까지 모든 게 의심스럽게 보이더군요. 오늘은 강서 쪽에서 일해야 해서 아침에 나가면서 하는 말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정말 강서 쪽에 가는 건지 아니면 선미와 만나는 건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중이 안 됐어요. 손님들과 대화를 하다가도 멍하니 딴 생각에 빠지곤 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단골 손님이 걱정해서 물어봤어요. 아, 네. 좀 피곤해서 그래요. 대충 둘러댔지만 사실은 밤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태호 옆에서 자면서도 계속 의심만 하고 있으니까 잠이 올 리가 없었어요.
점심시간에 손님이 적었어요. 평소보다 확실히 줄었더군요. 제가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 서비스 질이 떨어진 모양이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가게까지 영향을 받으면 정말 곤란했어요. 하지만 마음을 다잡으려고 해도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선미가 가게 앞을 지나가는 걸 봤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선미가 먼저 인사했어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죠. 네, 안녕하세요. 저도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즘 장사 잘 되시나요? 그럭저럭요. 그래도 단골 손님들이 많으셔서 좋겠어요. 선미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제 눈에는 비웃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네, 감사하죠. 짧게 대답하고는 다른 일에 신경 쓰는 척 했어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선미가 떠난 후 혼자 생각해 봤어요. 저 여자가 내 남편을 뺏어가고 있는 거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가니 태호가 평소보다 일찍 와 있었어요. 일찍 들어왔네? 응. 오늘은 손님이 별로 없었어. 또 거짓말이었어요. 아마 선미와 일찍 만날 약속이 있어서 일찍 온 거겠죠. 그래.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어차피 진실을 말해줄 리도 없으니까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태호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평소와 다른 점이 있나 보려고 했죠.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했어요. 그리고 옷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입은 것 같았고요. 다른 여자를 위해 꾸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서글펐어요. 언제부터 저를 위해서는 꾸미지 않게 된 걸까요? 아빠, 나 용돈 좀 줘. 대학생인 아들이 태호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어요. 이번 달에 벌써 줬잖아. 친구들이랑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비는 내가 알바해서 벌어. 태호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에도 관대했는데 요즘 들어 가족한테는 인색해졌더군요. 엄마는 어때? 아들이 저를 보면서 물어봤어요. 엄마도 돈이 어디서 나와? 아빠 말이 맞아. 저도 아들 편을 들어주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여유가 없었어요. 에이, 짜증나. 아들이 불만을 표하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가족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화목했던 가족이었는데 언제부터 서로 등을 돌리고 살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더군요. 모든 문제의 원인이 태호에게 있다는 걸 말이에요. 며칠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태호는 더 당당해졌고 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오늘은 야근해야 해서 늦을 거야. 또 손님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지.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야근이 아니라 선미와 만나러 가는 거면서 말이죠. 가게 일도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주문을 잘못 받기도 하고 고기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고기가 좀 질긴데요? 손님이 불만을 표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구워드릴게요. 사과하면서도 속으로는 한숨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는 가게 문 닫는 것도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뜻밖의 사람이 찾아왔어요. 최종배 씨였습니다. 상인의 회장을 하고 있는 분이죠. 사장님 안녕하세요. 아, 회장님. 어서 오세요. 종배 씨는 제 가게 단골 손님 중 한 분이었어요.
나이는 52 정도 되고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었죠. 오늘 삼겹살로 소주 한잔 하려고 왔는데.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고기를 굽기 시작했는데 종배 씨가 유심히 저를 바라보더군요. 사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시는데. 그런가요? 얼굴에 다 써 있어요. 무슨 일 있어? 처음에는 괜찮다고 둘러대려고 했어요. 하지만 종배 씨의 진심 어린 걱정을 보니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사실은 결국 모든 걸 털어놨어요. 태호의 불륜, 제가 목격한 일들, 지금까지 혼자 고민하고 있던 것들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종배 씨는 말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혀를 차기도 했습니다. 그 자식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구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종배 씨가 분노했어요. 사장님이 얼마나 고생하면서 가정을 지켜왔는데 배은망덕한 놈이지.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잘못한 건 사장님이 아니라 그 남편이야. 바람 피우는 놈이 나쁜 거지 당하는 사람이 뭔 잘못이 있어. 종배 씨의 말에 위로를 받았어요. 그동안 혼자서만 고민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제 편이 되어주니까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확실히 잡아야 해. 그래야 나중에 이혼할 때도 유리하고. 종배 씨가 현실적인 조언을 해줬어요. 혼자서는 힘들 텐데 내가 도와줄까? 정말요? 물론이지. 이런 일은 혼자 하기 어려워. 같이 해보자. 종배 씨의 제안에 마음이 놓였어요. 그동안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이제 믿을 만한 조력자가 생긴 거죠.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돼. 차근차근 준비해야 해. 네, 알겠습니다. 일단 남편 행동을 더 자세히 관찰해봐.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핸드폰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종배 씨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진이나 영상 같은 증거도 모아야 하고. 그런 걸 어떻게 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어. 내가 방법을 알려줄게. 종배 씨는 정말 든든한 조력자였어요. 이런 일에 경험이 있는 것 같았죠. 사장님, 너무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연락해. 감사합니다, 회장님. 뭘?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지. 그날 종배 씨가 가고 난 후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용기도 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복수 계획을 구체화할 시간이었어요. 종배 씨의 도움을 받아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요령이 생기더군요. 먼저 태호의 일정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언제 나가고 언제 들어오는지, 평소와 다른 패턴이 있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오늘은 강남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디 갔을까? 태호가 나간 후에는 택시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어요. 친구 행세를 하면서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태호 기사님과 약속이 있는데 연락이 안 돼서요. 아, 김 기사는 오늘 성북 쪽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성북이라고 했는데 태호는 강남에 간다고 했어요. 또 거짓말이었죠. 이런 식으로 며칠간 확인해 보니 패턴이 보였어요. 일주일에 서너 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배 씨가 알려준 대로 스마트폰 사용법도 익혔어요. 몰래 사진을 찍는 방법, 녹음하는 방법까지 배웠죠. 이런 기능이 있는 줄 몰랐네.
기술이 발달해서 증거 수집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쉬워졌더군요. 며칠 후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태호가 회사 법인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택시 회사에서 나온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모텔 결제 기록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이 자식이 회사 돈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이건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 회사 규정 위반이었어요. 알려지면 바로 해고감이죠. 이제 확실한 증거가 생겼네. 종배 씨에게 보고하니 만족스러워했어요. 잘했어요, 사장님. 이 정도면 충분해. 하지만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어요. 사진이나 영상 같은 물리적 증거 말이에요. 한 번 더 현장을 잡아볼까? 종배 씨도 동의했어요. 그게 좋겠어. 이번에는 내가 같이 가줄게. 다음 주 화요일 태호가 또 거짓말을 하고 나갔을 때 종배 씨와 함께 뒤를 따랐어요. 예상대로 해피모텔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차에서 내리는 장면까지 사진으로 찍었어요. 완벽하네. 종배 씨가 사진을 확인하면서 말했어요. 태호와 선미가 나란히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 종배 씨가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뭘 하실 건데요? 사장님이 직접 복수할 수 있도록 무대를 만들어줄 거야. 종배 씨의 계획을 들어보니 정말 치밀했어요. 단순히 증거를 들이대는 게 아니라 선미에게 치명타를 줄 수 있는 방법이었죠. 선미가 가장 아끼는 게 뭐겠어? 미용실이겠죠. 맞아. 그럼 그 미용실에서 망신을 당하게 해주면 어떨까? 종배 씨의 아이디어를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 완벽한 복수였거든요.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해야 해.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 네, 당연히 제가 할게요.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15년 결혼 생활을 배신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이 선미 미용실 가장 바쁜 날이야. 종배 씨가 확인해준 정보였어요. 토요일 오후 2시쯤이 피크 타임이래. 손님들이 가장 많을 때야. 완벽하네요. 드디어 복수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선미 미용실 앞에는 정말 많은 손님들이 있었어요. 머리를 하러 온 동네 아주머니들로 가득했죠. 종배 씨 말이 맞았어요. 이 시간이 가장 사람이 많을 때였습니다. 저는 미용실 문 앞에서 잠깐 망설였어요. 이제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지만 막상 들어가려니 떨리더군요. 할 수 있어, 정수가.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용기를 냈어요.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미가 손님 머리를 만지고 있었어요. 평소처럼 밝은 표정으로 일하고 있었죠. 어머, 사장님. 어서 오세요. 선미가 저를 보고 인사했어요. 아직 제가 뭘 하러 왔는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평소처럼 인사했어요. 하지만 손에는 증거들을 담은 봉투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안에 있던 손님들이 저를 힐끗 보더군요. 고깃집 사장이 미용실에 웬일인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 머리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선미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말씀이요? 선미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든 모양이었죠. 저는 봉투에서 사진들을 꺼냈어요. 태호와 선미가 모텔로 들어가는 사진, 택시 안에서 손을 잡고 있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사진들을 선미 앞에 내밀었어요. 선미가 사진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이건
말을 제대로 못하더군요. 미용실에 있던 손님들도 호기심에 사진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이게 뭐야? 저 남자 누구야?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미 씨, 손님 머리 만지는 그 손이 내 남편을 만지던 손이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또렷하게 말했어요. 사장님, 이건 오해예요. 선미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오해요? 그럼 이 모텔 출입 사진도 오해인가요? 더 선명한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손님들이 완전히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머, 바람 피운 거야? 남의 남편을 뺏었다고? 이런 일이 다 있네. 미용실이 완전히 시장바닥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건 택시회사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카드 명세서도 내밀었습니다. 회사 법인 카드로 모텔비를 결제했더라고요. 이 말을 듣고 손님들이 더 흥분했어요. 아이고, 회사 돈으로 바람을 피웠다고? 이런 파렴치한 일이 어디 있어? 선미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사장님,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다른 데서 이야기해요. 왜요? 부끄러운 일 했으면 부끄러워해야죠.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15년 결혼 생활을 우습게 본 대가예요. 그때 미용실 안에 있던 모든 손님들이 선미를 쳐다봤어요. 시선들이 차갑기 그지없었죠. 이런 사람한테 머리를 맡기고 있었다니. 기분 나빠 죽겠네. 손님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다른 미용실로 갈게요. 저도 마저 안 할래요. 순식간에 미용실이 텅 비었어요. 선미가 저에게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저는 냉정했어요. 자업자득이에요. 마지막 한마디를 남기고 미용실을 나왔어요. 미용실에서 나온 후 바로 택시회사로 향했어요. 종배 씨가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노조 간부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들이에요. 카드 사용 내역, 사진들, 녹음 파일까지 모든 걸 제출했어요. 회사 차량을 사적 불륜에 사용했고 법인카드로 불법 유흥비를 지출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이 증거들을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명백한 회사 규정 위반이네요. 즉시 징계위원회를 열겠습니다. 그 주 월요일 태호는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았어요. 10년 넘게 다녔던 택시 회사에서 쫓겨난 거죠. 집에 돌아온 태호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정수가 나 회사에서 잘렸어. 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물어봤어요. 카드를 잘못 썼다고. 태호가 제대로 말하지 못하더군요. 부끄러워서 그랬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데요?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지. 하지만 나이 쉰에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게 쉬울 리 없었어요. 더군다나 해고 사유가 그런 것이면 더욱 힘들죠. 며칠 후 태호가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정수가 미안해. 내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 뭐가 미안하다는 거예요? 다 안다며. 선미랑. 그런 일이 있었던 걸. 태호가 고백했어요.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15년을 바보로 살았네요. 정말 미안해.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래? 용서요? 용서는 무슨?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이혼 서류 준비해 놓으세요. 태호가 깜짝 놀랐어요. 이혼? 정수가 제발.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바뀌었어요. 태호가 정말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거죠.
정수가, 나 정말 잘못했어. 앞으로 집안일도 도와주고 가게 일도 거들어 줄게. 실제로 태호는 행동으로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설거지, 청소, 빨래까지 도맡아서 했습니다. 내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가게도 도와줄게. 태호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믿어줄래? 시간이 필요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거든요. 선미는 미용실 문을 닫고 동네를 떠났어요. 그날 미용실에서 있었던 일이 온 동네에 퍼진 후 손님들이 모두 등을 돌렸거든요. 자업자득이지. 종배 씨가 만족스럽다는 듯이 말했어요. 사장님이 속 시원하게 복수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선미는 동네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그 후 몇 달이 지났어요. 태호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새 일자리를 구하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집안일도 성실하게 도와줬어요. 오늘도 면접 보러 가는 거예요? 응. 이번에는 꼭 합격하고 싶어. 태호가 정말 간절한 표정이었어요. 저도 조금씩 마음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니까 차갑게 대할 수만도 없었거든요. 그래도 아직은 따로자요. 알겠어. 내가 용서할 때까지 기다릴게. 태호가 순순히 받아들였어요. 가게 일도 점점 나아졌어요. 태호가 도와주니까 서비스 질이 좋아졌고 손님들도 다시 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요즘 가게 분위기 좋아졌네요. 단골 손님이 칭찬해줬어요. 감사합니다. 남편분도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고. 네, 그래요. 이제 저는 당당했어요. 남편에게 속지도 않고 복수도 완벽하게 해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태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수가, 나 드디어 일자리 구했어. 정말요? 응. 작은 운송회사인데 사장이 좋은 사람 같아. 태호가 정말 기뻐했어요. 축하해요. 저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정수가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나 완전히 망가졌을 거야. 당연한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 다시는 그런 바보 같은 짓 안 할게. 태호가 진심으로 약속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태호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왜 그랬어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나도 몰라. 정신이 나갔었나 봐.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미안해, 정수가. 정말 미안해. 태호가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죠? 없어. 절대 없을 거야. 그럼 한 번 더 믿어볼게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어요. 몇 달 후 가게 앞에서 불판을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고기는 태워도 내 자존심은 못 태운다. 이게 제 신념이에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자존심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태호가 가게 청소를 도와주면서 말했어요. 여보, 오늘 고기 정말 맛있게 굽네. 당연하죠. 제가 누군데요?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이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어요. 당당하고 자존심 있는 여자로 말이죠.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다짐했어요. 앞으로도 내 방식대로 내 자존심을 지키며 살아가자. 그래요. 이제 저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에요.
예전처럼 당하고만 살지는 않을 거거든요.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삼겹살 부탁해요. 네, 금방 구워드릴게요. 저는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대답했어요. 진짜 행복한 웃음이었어요. 불판 위의 자존심, 그게 바로 저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